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족하지만 제가 쓴 동화가 하나 있어요.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조금 작은 아이 엄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다들 아는 안데르센의 엄지공주를 각색해서 쓴 거고요. 네, 제가 썼습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둘은 매일 기도했답니다. 저희에게 아이를 내려주세요. 작아도 된답니다. 아주 귀하고 행복하게 키우겠어요. 다행히 두 부부에게는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어요.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워요. 아이의 이름은 우리에게 최고라는 뜻으로 엄지라고 지읍시다. 엄지는 출산 예정일보다 아주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몸무게는 신생아의 평균보다 아주 조금 작았어요. 걱정하는 부모에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엄지가 아주 조금 작은 건 사실이지만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 부부는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 조금 작다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 걱정했답니다. 중학생이 된 엄지는 아주 여전히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작았어요. 하지만 이제 두 부부는 아주 조금 작은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지의 성적이 평균보다 아주 조금 모자라는 것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일찍부터 학원에 보냈어야 되나 봐요. 이제부터라도 엄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학원을 알아보도록 해요. 엄지는 두더지 입시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학원 이름이 두더지 학원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두더지처럼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절대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이 지긋지긋한 학원에 더 이상은 다니기 싫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무랬어요. 허튼 소리, 고집 부리지 마라. 두더지 학원에서 잘 버티기만 하면 너는 최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 뒤처지면 끝장이야. 명문대만 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렴. 엄지는 부모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지는 햇빛이 절대로 들지 않는 학원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지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뛰어내릴까도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엄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엄지는 부모님을 위해 두더지 학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미소를 잃어갔고 말수는 더 적어졌어요. 하지만 엄지는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는 될 수 없었어요. 그저 더 느린 아이, 더 부족한 아이가 될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엄지가 태어났을 때 다짐했던 것들은 까마득히 잊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몰랐습니다. 엄지는 두 사람을 위해 꾹 참고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야 불행한 부모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엄지는 자정이 될 때까지 학원에 남아있어요. 엄지는 작은 창 너머로 날아가는 제비를 바라보며 오늘도 조금 더 모자라는 아이가 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써서 냈는데 작은 상을 받게 되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동화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바로 저입니다. 네, 엄지로 태어났고 제가 딱 82년생 김지영 세대거든요. 그리고 또 엄지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한 종류의 행복만 있다고 생각하는 엄지이자 엄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딱 아이를 낳았을 때 막 빠져들었던 책들이에요. 마치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저희 아이를 정말 영재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까 엄지의 부모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과연 저는 행복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글인데요. 제가 2019년에 썼던 글이에요. 그때 제 심정을 나타내는 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는 상실감과 우울감에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나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육아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패배자였으며 그렇다고 전업맘으로 아이를 영재로 만들지도 못한 무능한 어미였다. 진보적인 직장 여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현모양처도 아니었다. 세상은 나를 낀 세대라고 불렀다. 나는 그렇게 어중간한 40대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던 2014년 가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매일 되뇌었고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망상은 내 몸까지 덮쳤습니다. 비현실적인 공포감,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 그리고 숨쉬는 방법을 잃어버린 듯한 호흡곤란이 내 몸 곳곳을 괴롭혔다. 병원에서는 검진 결과 이상이 없자 나에게 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했다. 네, 제가 2019년에 썼던 글인데요. 제목은 전혀 괜찮지 않은 어른을 위하여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쓴 저만의 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도로시가 자기 집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듯이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왔던 그 여정을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연 그 녀석이 무엇인지 행복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뭘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그리고 철학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어 사전에서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향유할 때 느끼는 내적인 만족과 기쁨이 고조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행복이 무엇일지 모두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90%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즐거움, 물질적인 넉넉함, 건강, 성공, 육체적, 정신적 쾌감,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래서 현대인의 행복이란 긍정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의 이면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쾌락을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SNS를 보면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철학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타인의 눈으로 최대한 숨기는 기술이 있을 뿐이다. 그들 역시도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비어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행복은 쾌락도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행복은 성공과 물질적인 넉넉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것을 다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빼기 내가 소유한 것이잖아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도 제가 바라는 이상의 서영이는 여기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실의 서영이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내가 바라는 나와 현재의 나의 차이, 그리고 내가 바라는 자녀와
현재의 자녀의 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꿈꾸던 인생이 바로 이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 이야기는 최근에 진짜 이슈가 되었던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일남이 할아버지가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저는 이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즐거웠던 그 행복을 다시 되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무엇인가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나는 왜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일을 그만둔 거지? 이 악물고 버텼다면 지금의 나는 좀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을 거고, 돈이 더 많았다면 내 아이들도 조금 더 좋은 학원, 조금 더 좋은 학군지,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나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는 왜 내 모습을 그냥 나로서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노예가 아닌데 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책은 한병철의 피로사회였습니다. 한병철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긍정성 과잉의 시대이다. 사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자기 개발서를 그래도 꽤 많이 읽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매몰되어 있던 그런 생각은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mpossible is I'm possible. 거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내가 나 자신을 착취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인데요. 빨리 달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계속 채찍질하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병철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한 없는 가능성과 제한된 통제력 사이의 충돌이 빚어낸 정신질환. 그래서 불행한 상황을 자기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주도권을 쥐어보지만 제 이상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또 한 권 읽었었는데 천삼란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그 피로사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주마로 태어난 말은 자기 연골이 닳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수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데 저는 사실 기수가 없거든요. 저 자신이 경주마이자 기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기수가 되어서 그렇게 달리려고만 했었던 겁니다. 달리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나의 탓이었을까?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천천히 걷는 법, 천천히 달리는 법을 배워보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의미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행복의 대장장이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각자의 행복이 있고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는 78억 개의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나의 선택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을 끌어가는 것. 그리고 인생은 전혀 문제 없는 삶이라는 것 통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인생이라는 것은 불행과 행복의 복합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불행한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레비나스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부모로서의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명 깊었던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인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타자가 아니다. 저는 이 한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식을 타자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끌어야 되는 존재,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타자의 타자성을 무화시키는 것, 이것 자체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심리적 거리를. 얘는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또 있고 이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이 또 있어.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공과 돈이 행복이라면 저는 어쩌면 작년에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코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돈이 만약에 행복이라면 저는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를 서툰 행복 여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저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것은 종착지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출장이죠. 저는 세상에 출장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하나하나 그 떨어진 행복들을 주워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인생은 꽃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릴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과 불행의 복합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불행해라고 좌절해버린다면 아마 여행은 중간에서 포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낀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얻을 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마 제 20살 때 인생의 꽃길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탄탄대로였다면 아마 철학책 따위는 펴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만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툴게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글을 쓰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전공한 제가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철학도서관에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 넘어서 태권도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흰띠고요. 아이들은 초록띠예요.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태권 도복을 입고 다 검정띠를 맨 다음에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악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검은 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시민 그림책 전시회에 저희 딸이랑 같이 그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한 3개월간의 여정이었었는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되게 뜻깊었는데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들은 제가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찾아서 철학책에서 참고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